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어머님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75세 남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복수인가 정의인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석양이 지는 오후 4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가는 고요했습니다. 낡은 2층 단독주택 앞마당에서 강석주 할아버지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이놈의 장미가 또 시들었네. 석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른 잎사귀를 따냈습니다. 사실 그는 원래 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건설 현장을 누비며 땀 흘려 일했고 퇴직 후에도 집 안수리며 동네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꽃에 마음을 쓰게 된 건 아내 김순희 때문이었습니다. 순희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가득 채워놓고 이름 모를 꽃들을 정성껏 가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감, 이 꽃 봐요. 어제보다 더 예뻐졌죠? 하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는 그저 그래 예쁘네 하고 무심히 넘겼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73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회색 가디건을 걸친 순이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석주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감, 밥 먹었어요? 석주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방금 전 물었던 질문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이야. 같이 먹자고. 그래요. 같이 먹어요. 순이의 대답은 또렷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강석주와 김순이는 48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1977년 봄 27의 석주와 25의 순이는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석주는 건설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순이는 시내 양품점에서 일하는 재봉사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맞선 자리에 앉아 부모님이 정해준 인연을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석주는 과묵했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순이는 말수는 적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결혼 후 석주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순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영감 고생했어요. 얼른 씻고 밥 먹어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석주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순이의 그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 준수는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가장의 책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순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재봉일을 집에서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조금 크고 나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 학원비를 댔습니다. 둘은 말없이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이 장성에 결혼하고 집을 떠났을 때 석주는 비로소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으로 빚을 정리하고 작은 집이나마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어느 날 순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에 같은 반찬을 여러 개 만들어 놓거나 방금 밥을 먹었는데 밥 먹었어요? 하고 물어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석주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순이는 집 근처 슈퍼에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맸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잊어버려 냄비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된 석주는 순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석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치매. 그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 무거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석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는 순이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남편의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내의 약을 챙겼고 혹시 아내가 나가서 길을 잃을까봐 늘 함께 다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었고 취미였던 등산도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듣고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밤중에 깨어나 집에 가야 해요 하고 올 때면 석주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치매 관련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아내라는 것, 48년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라는 것,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석주는 매일 아침 순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는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가끔 석주의 손을 꼭 쥐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간단한 퍼즐을 맞췄습니다. 의사가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점점 어려워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석주는 옆에서 천천히 도와주며 격려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이가 예전처럼 요리를 하진 못했지만 간단한 것들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야채를 씻거나 밥상을 차리는 일들. 석주는 그런 작은 일상들이 순이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지? 석주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순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석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석주는 설거지를 하며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순이의 병원 진료일이었습니다. 약도 다시 처방받아야 했고 의사와 최근 상태에 대해 상담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계세요? 큰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석주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영은 큰아들 민수의 아내로 결혼한 지 15년이 된 며느리였습니다. 왔나? 민수는? 오빠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데요. 저만 먼저 왔어요. 지영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며느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영이요. 지영이 다가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지영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주는 며느리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지영은 평소 순이를 잘 챙겼고 명절이면 항상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앉아. 석주는 지영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참 깨끗하네요. 아버님이 혼자 다 하시나 봐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석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집안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순이가 평생 해온 일들을 이제 자신이 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지영은 잠시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석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요즘 어떠세요? 석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슷해.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것 같아. 많이 힘드시죠? 뭐 할만해. 석주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피로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거실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석주는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거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지영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순이를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고 고요한 밤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는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이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날이 올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함께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석주는 그저 고요한 밤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석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순이의 병원 진료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신경과 진료는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니 석주는 잠시 깨우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예약 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석주가 순이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시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석주를 봤습니다. 영감? 응, 나야. 일어나자. 병원 가야 해.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석주는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왔습니다. 단추를 채우고 양말을 신기고 머리를 빗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아침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오늘 병원 가시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석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아들이 먼저 나서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버스 타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갈게요. 그럼 고맙지. 석주는 결국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요즘 순이가 버스를 타는 것을 불안해하는 편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많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순이는 자주 긴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민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지영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석주와 순이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 뒤를 돌아보며 인사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영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석주는 순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민수가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비슷해? 크게 나빠지진 않았어.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그럼 빠뜨리지 않아. 짧은 대화 후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석주는 무언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학병원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돌다가 겨우 주차 공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휠체어 가져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는 걸을 수 있어. 석주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순이는 아직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석주는 가능한 한 아내가 스스로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권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증상 악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신경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들, 목발을 짚은 사람들, 보호자와 함께 걷는 환자들,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순이는 석주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민수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강석주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석주는 순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책상 뒤에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교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주님. 오늘은 가족분들도 함께 오셨네요. 김 교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예, 아들 내외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머님 앉으세요. 순이는 의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석주는 그 옆에 섰고
민수와 지영은 뒤에 섰습니다.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특별한 변화는 없으셨나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고 매일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간단한 검사를 해볼게요. 김 교수는 순위를 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병원?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 물건 이름 맞추기, 최근 식사 기억하기 등. 순이는 몇 가지는 대답했지만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김 교수는 석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석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지금은 경증이지만 앞으로 점차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분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교수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료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석주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요양원이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혼자 모시기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석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계속 이렇게 혼자 감당하시기엔 내가 돌볼 수 있어. 괜찮아. 석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했습니다. 요양원은 나중에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집에서 돌보시는 게 어머님께도 좋습니다. 익숙한 환경이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석주는 짧게 인사하고 일어났습니다. 순이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약을 타기 위해 약국으로 향하는 길, 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조금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약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말이 조금 그랬는데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알아. 석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어머니 돌보시는 게 힘드실 거라 생각해서. 힘들지 않아. 할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석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영감. 순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가라앉혔습니다. 괜찮아, 여보.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만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석주와 순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민수의 차는 떠났습니다. 석주는 현관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석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혼자 아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48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이제 아내가 아플 때 어떻게 혼자 두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석주에게는 아내를 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석주는 거실로 들어가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석주가 불렀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석주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간단한 나물 반찬. 순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석주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석주는 아내가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 준수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준수야. 형한테 들었어요.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다녀왔어.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비슷해. 크게 나빠지진 않았어. 형수가 요양원 얘기를 꺼냈다던데요. 준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석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랬어. 아버지, 저도 형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석주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힘드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려고 하잖아요. 할 수 있어. 아직 건강해. 지금은 괜찮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머니 증상도 점점 심해질 거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석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 피곤해. 끊는다. 석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석주는 서글펐습니다. 아들들은 그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겠지만 석주에게는 그 말들이 마치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를 재우고 난 후 석주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있었던 일들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순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들과 며느리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혼자서 아내를 돌보는 것이 오히려 아내에게 좋지 않은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순이는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한다. 낯선 곳에 가면 더 혼란스러워할 거야.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이를 곁에서 돌보겠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내를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석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시련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가 되길 바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평범한 하루.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석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순이의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며느리 지영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는 석주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자. 석주는 순이를 깨웠습니다. 순이는 눈을 뜨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멍한 표정이었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감. 응, 나야. 오늘도 날씨 좋아. 산책 가자.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은 이제 빠질 수 없는 일과였습니다. 석주는 순이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이는 가끔 길가의 꽃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예쁘네. 그래, 예뻐. 석주는 아내가 꽃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순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순이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전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계세요? 왔나? 들어와. 지영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지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석주는 며느리의 평소와 다른 태도가 조금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 날씨가 좋지. 지영은 거실로 들어가 순이를 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이는 지영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영은 순이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랑 드라이브 가실래요?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쁜데 구경하러 가요. 석주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라이브? 네, 아버님. 어머님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경기도 쪽에 단풍이 예쁜 곳이 있다고 해서요. 석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순이를 데리고 멀리 나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병원 가는 것 외에는 동네 산책이 전부였습니다. 글쎄, 순이가 낯선 곳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괜찮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차 안에서 경치만 보고 오면 되니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지영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같이 가지. 아버님, 괜찮아요. 오늘은 집에서 좀 쉬세요. 제가 어머님 잘 모시고 올게요. 지영은 석주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석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을 보니 어쩌면 지난번 일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멀리 가지 말고 2~3시간 안에 돌아와.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지영은 일어나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준비하세요. 예쁜 곳 보러 가요. 순이는 지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석주는 아내에게 외투를 입혔습니다.
여보, 며느리랑 드라이브 다녀와. 금방 올 거야. 어디 가요? 예쁜 곳 보러 가. 나는 여기 있을게. 순이는 남편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데려다 줄 거야. 지영은 순이를 부축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석주는 현관문까지 따라 나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순이야, 금방 올 거야. 네, 아버님. 지영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석주는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석주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순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이가 옆에 앉아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석주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평소 순이와 함께 했던 일들을 혼자 하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한편 지영은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특별히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예쁜 곳 나와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좁은 길이었습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습니다. 지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포장도 안 된 흙길이었습니다. 폐도로였습니다. 오래전에 사용하다가 버려진 길이었습니다. 지영은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무와 풀만 무성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내려서 경치 좀 볼까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이 가득했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쁘죠, 어머님? 지영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순이를 조금 더 길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차에서 3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서 쉬세요. 제가 차에서 물 좀 가져올게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길가에 있는 큰 돌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순이를 남겨두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영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뒤에서 순이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순이는 차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곧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나무들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순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감? 순이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집에서는 석주가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출발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석주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10분쯤 지나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래? 어머니는? 어머님이, 무슨 일이야? 길을 잃으셨어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드라이브 하다가 잠깐 차에서 내려서 경치를 봤는데 제가 차에서 물 가지러 간 사이에 어머님이 안 보이세요.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양평 쪽 산길이에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석주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장 어디인지 정확히 말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도 안 잡히는 곳이에요.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 할게요. 죄송해요, 아버님. 석주는 전화를 끊고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양평 쪽 산길 어딘가에 있습니다. 치매가 있어요. 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며느리가 데리고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석주는 다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정확한 위치를 찾아. 도로 표지판이나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제가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석주는 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지갑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단추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 석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큰 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일 오후 택시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빈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양평으로 가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양평 어디요? 일단 양평 쪽으로 가주세요. 가면서 연락받을게요. 택시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석주는 뒷좌석에 앉아 계속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나 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위치를 보냈습니다. 석주는 기사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1시간쯤 지나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석주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영의 차가 보였습니다. 지영은 차 옆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주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며느리를 보며 화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아내를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경찰은 오고 있대요. 곧 도착한대요. 어머니는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어? 저길 안쪽이에요. 지영이 가리킨 곳은 폐도로였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석주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나야, 어디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석주는 계속 걸으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10분쯤 지나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 아내가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종되셨나요? 3시간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색하겠습니다. 경찰들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곧 경찰차 2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들은 패도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석주도 함께 아내를 찾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패도로에서 1km 떨어진 마을 입구입니다. 석주는 그 말을 듣고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 작은 정자 앞에 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마을 주민 한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석주가 달려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주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감. 석주는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순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주민이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1시간 전쯤 이 할머니가 길을 헤매고 계셔서 제가 여기 앉혀놓고 경찰에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찾았습니다. 경찰은 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석주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주는 순이를 부축해 경찰차에 탔습니다. 지영도 자신의 차를 몰고 따라왔습니다. 양평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석주와 순이는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지영은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석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드라이브를 제안한 것, 3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것, 전화로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 며느리분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차에서 물 가지러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며느리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석주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석주는 순이를 데리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석주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석주와 순이는 지영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석주는 순이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지쳐 보였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보, 좀 쉬어. 내가 옆에 있을게. 순이는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눈을 감았습니다. 석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영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석주는 며느리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네, 오늘 일이 정말 실수였나? 지영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일부러 어머니를 그곳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석주의 질문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저는 말해봐. 진실을. 지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거야?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요. 회사도 망하기 직전이고 어머님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거야? 석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미쳤던 것 같아요. 석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때려본 적 없는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당장 나가. 아버님, 나가라고 했어. 석주의 외침에 지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며느리가. 석주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아내를 며느리가 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석주는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지킬게.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석주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라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석주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석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석주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석주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순이는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석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주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유기죄, 유기죄 처벌, 노인학대 신고. 여러 검색어를 쳐보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노인 유기죄는 형법상 유기죄에 해당했습니다. 노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석주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징역 3년 그게 맞는 벌일까? 석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관계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것은 결국 큰아들 민수와도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석주는 구청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무료 법률 상담입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노인유기 건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석주는 순이를 깨웠습니다. 아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석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잠깐 나갔다 올게. 이순자 씨한테 부탁했어. 방문 요양보호사인 이순자 씨는
다행히 오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석주는 혼자 순이를 두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금방 올게. 걱정 마. 석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9시 반 이순자 씨가 도착했습니다. 석주는 그녀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집 안에만 계세요. 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석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구청 법률 상담소는 2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석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메모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석주는 심호흡을 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일, 그리고 며느리가 일부러 그랬다고 인정한 것. 변호사는 석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노인유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7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분의 자백 진술이 있다면 입증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석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는 석주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망설여지시나요? 가족이라서요. 며느리를 고소하면 아들과의 관계도 끝날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한 범죄입니다. 만약 부인께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석주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순이가 산속에서 밤을 보냈다면 혹은 영영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르신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석주는 구청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래, 지영이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렸다고.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때 시간 되시나요? 오너라. 네, 아버지. 12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지, 어떤 부탁을 할지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11시 반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순이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걱정 마세요. 이순자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석주는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점심 먹자. 석주는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순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아버지, 들어와.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이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민수, 순이가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민수는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두 사람은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래. 지영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지영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도 요양원 얘기를 계속 꺼냈잖니. 석주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지영이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준 것 같습니다. 회사 일도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그게 어머니를 버려도 되는 이유가 되나? 석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석주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용서? 내 지영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쳐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민수야. 석주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어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산속에서 헤매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치매가 있는 사람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잖아. 죄송합니다. 너한테 사과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석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지영이를 고소하려고 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노인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오늘 아침에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 아버지, 제발. 민수가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도 제 아내입니다. 제발. 석주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수야, 나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지영이도 15년을 함께 산 며느리야. 하지만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해. 아버지, 그리고 민수야. 석주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도 이번 일에 책임이 있어. 내가 계속 요양원 얘기를 꺼내고 어머니가 부담이라는 식으로 말했잖아. 그게 지영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석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일 경찰서에 갈 거야. 고소장을 제출할 거야.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민수야, 그만해. 석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아.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민수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주는 거실로 가서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이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민수야. 석주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정의를 원하는 거야. 잘못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석주는 현관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석주는 순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지만 석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 9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준수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준수야. 형한테 들었어요. 내일 고소하신다고. 그래. 아버지. 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수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화가 나요. 하지만 가족인데. 준수야, 너도 형이랑 같은 말을 하려는 거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결정을 따르겠어요. 준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 형수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 목숨이 달린 일이었잖아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석주는 조금 놀랐습니다. 준수야, 대신 아버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준수야. 내일 제가 올라갈게요. 경찰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전화를 끊고 석주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준수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순이를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며느리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큰아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석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순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석주는 침실로 들어가 잠든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석주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순이를 깨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10시쯤 준수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석주와 준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순자 씨가 오전 내내 순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석주와 준수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노인 유기죄입니다. 석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길. 석주는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석주에게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증거 제출, 진술서 작성.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처음에는 자백했던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석주에게는 그날 밤 지영이 했던 고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날 지영과의 대화를 본능적으로 핸드폰 녹음기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경찰에 그 녹음 파일을 제출하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명백하게 고의로 유기했다고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지영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석주는 검찰 조사에도 출석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답해야 했습니다.
피고소인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제 큰며느리입니다. 피해자이신 부인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치매 3등급입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피고소인이 부인을 산속에 두고 온 것이 고의였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석주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지영을 노인 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석주는 준수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건너편에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석주와 민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주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제1호 사건, 노인복지법 위반 및 유기죄 피고인 최지영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지영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수로 인한 것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가던 중 잠시 차에서 떨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고의로 유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는 석주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일부러 그랬다고 명백하게 자백했습니다. 이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요. 회사도 망하기 직전이고 어머님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미쳤던 것 같아요.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지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고 첫 공판을 마쳤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석주는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 저는 지영이 편을 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제가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석주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아버지.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그게 맞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영이를 잘 설득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도록. 그래, 그렇게 해라. 석주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준수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2달 후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공판이 더 있었고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순이를 발견했던 마을 주민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많이 헤매신 것 같았습니다. 옷도 더럽고 얼굴에 상처도 있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지영에게 불리했습니다. 선고 공판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석주와 준수 그리고 민수와 지영이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최지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보호 의무가 있는 시어머니를 인적이 드문 산속에 고의로 유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치매 환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큰 상해 없이 발견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석주는 재판장의 말을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고가 끝났습니다. 석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로 기록되었고 사회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석주는 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은 석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영은 석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영은 울며 석주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석주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2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석주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나는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야. 아버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노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석주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가거라. 민수 잘 돌봐라. 네, 아버님. 지영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법원을 나갔습니다. 석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석주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감, 어디 갔다 와요? 응, 다녀왔어. 석주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여보, 응?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킬 거야. 순이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영감. 석주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는 순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간단한 반찬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석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석주는 이 평화를 지켜냈다는 생각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에 가봐도 될까요? 오너라. 민수는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는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이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왔구나. 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석주와 민수는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석주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아버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달 조금씩 드릴게요. 병원비랑 생활비에 보태세요. 괜찮아. 나는. 아버지,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주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 지영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석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오후까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산책도 하고 함께 점심도 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민수가 떠나고 석주는 다시 순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올까?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산책 갈까? 좋아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석주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꽃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예쁘네. 그래, 예뻐. 석주는 아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이도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감, 고마워요. 뭐가? 그냥. 순이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석주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여보. 내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길 위에서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과 등을 돌려야 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책임이라는 것을. 여보, 집에 가자. 응.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주는 순이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걷는 두 사람. 석양빛에 비친 그 모습은 따뜻했고 평화로웠습니다. 강석주와 김순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석주는 순이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48년을 함께 산 부부의 약속이고 남은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주가 선택한 정의는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노인 유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주는 가끔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교육에서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입니다. 저는 정의를 원했습니다. 석주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석주는 오늘도 순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매일이 그들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양이 지는 동네 길 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 그림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선택한 사람의 그림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석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노인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석주 씨는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곁의 노인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